예, 언제나 이 상큼한 음악을 들으면 야 벌써 금요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금요일에 3, 4부는 이번 주 승부로 꾸며지고 있죠. 자, 이번 주 승부 소개해드리기 전에 자 YTN 라디오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승부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예. 내일 비 안 오죠? 안 올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장마라고 또 예보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장마. 네. 비가 오면 이동량이 많으신 두 분은 진짜 힘드시겠어요. 저도 이동량은 많은데 그렇습니다. 방학을 해가지고 이동량이 반으로 줄었어요. 예. 비가 오면 사실 비가 오기는 와야 돼요. 워낙 또 가물기도 하고 맞아요. 또 비가 오는 때이기도 하는데 비에 따른 피해는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요. 그에 대한 또 재난 관련된 안내는 그렇죠. 또 우리 YTN을 통해서 항상 또 잘 알려드리기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예. 비가 오면 김태희도 오나요? 자제하겠습니다. 저 오늘 방송을 계속 할까요? 여기서 줄일까요? 네, 밖에서 분위기는 예. 네, 계속하라는 분위기네요. 늘려서. 예. 너무 썰렁했어요. 갑자기 저도 그냥 머리가 하얘지는 거 있죠. 머릿속이. 아유. 자, 오늘 우리 배종찬 소장님 저기 승자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승자를 킬러 문항으로 했습니다. 킬러 문항. 우선은 이제 킬러 문항이 이긴 거예요? 일단 승자로 꼽게 되는 이유는 왜 이렇게 얘가 유명해졌을까? 왜 그러냐면은 제 스스로 반성도였는데 저는 뭐 수험생 학부모이기도 한데 저는 킬러 문항이 뭔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방송도 꽤나 하고 더군다나 제 이력을 말씀드리면 아마 다들 더 어처구니 없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좀 한국교육개발원 출신이거든요. 맞아요. KEDI 출신인데 제가 킬러 문항을 몰랐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킬러 그래서 뭐 F 킬러 아니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점점 할 말을 없게 만드네. 그러니까 왜 이 문항이 이렇게 유명했었을까도 이해가 안 되고 네. 이걸로 지금 한국 정치판이 떠들썩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교육계가 뭐 이리 뒤집어지고 저리 뒤집어지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렇게 킬러 문항이 유명해졌을까? 당신이 승자다. 근데 저는 문항. 킬러 문항을 패자로 꼽아가지고 같이 섞어서 얘기해도 될것 같아요. 그럼요. 네. 우리가 짠 거 아닙니다. 가만 있어. 이게 그러면 섞어서 얘기를 하면 나중에 그냥 일단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네. 혼란스러워. 예,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우선은 킬러 문항이라는 것 자체를 제가 몰랐던 이 무지에 대해서 반성을 했고요. 학부모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는 이것 자체가 이미 2021년에 시민단체를 통해서도 킬러 문항 없애자. 그리고 또 이제 킬러 문항이라는 게 이 정교조와 교총에서도 저는 뭐 학교도 지금 왜 이렇게 정교조와 교총이 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교조와 교총에서도 킬러 문항 없애자라고 또 공감대가 있었다 그래요. 2021년부터 왜 2020년 수능이 이른바 킬러 문항에 대한 부분으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근데 킬러 문항의 전성시대가 그렇죠. 그때였군요. 근데 킬러 문항에 대해서 이제 짧게만 제가 또 추가하면 그럼 킬러 문항은 뭔가 애들을 정말 수험생들을 잡는 수험생들을 때려잡는 그런 문항인가 봤을 때 잠깐 이 정체성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변별력이라고 그러는데 굳이 이런 문제를 내서 변별력 문제를 해소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창의성 문제로서 융복합형 문제면 융복합형 다음 문제를 내야지 아예 알 수조차 없는 문제를 내서 공무원 시험 이 공부해야 되는 서적을 가지고 와서 공부해야 된다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서강대학교의 경제학을 담당했었던 김강두 전 교수는 바젤 협약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이것에 아주 이 속 깊은 이야기는 합해 금융용 시간에 배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따져보면 킬러 문항이 왜 이 애진장이 문제가 됐을 때 이거 자체를 제거하지 않았고 이 문항을 왜 처음부터 무슨 발상으로 만들어냈는지가
학부모로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저도 이제 예. 그 수능을 본 학부모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가 작년에 들어갔는데 저도 이제 사실 킬러 문항이라는 건 잘 몰랐는데 이게 이제 정의를 정확히 해줘야 돼요. 두분 다 그 아기들이 공부를 잘한 거죠. 그래서 킬러 문항 신경 안 쓰고 뭐 아니, 이게 이게- 무슨 잠깐만요. 킬러야? 이건 좀 딱. 편집해 주세요. 이게 킬러 문항이요. 그 학원이나 학교에서는 이거 그냥 풀지 말고 넘어가라, 찍고 넘어가라 이렇게 하는 문항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그 성적 우수자를 이제 변별해내기 위한. 그래서 이게 지금 정답률이 이번에 문제가 된 그 수학의 주관식 22번이 2.9%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킬러 문항이라는 거는 이것 때문에 사교육비가 뭐 많이 들고 그렇게 연결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주관식으로 나오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그냥 찍고 넘어가고 다른 걸 더 많이 정확하게 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킬러 문항이 이제 이거를 배제하자는 논의가 나온 이유는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현장 수업이 많이 없어졌었잖아요. 한 지난 3년간.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문항들을 조금 좀 없애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아까 그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의 변환이라는 게 아니고 출제 방식의 어떤 그 기술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이걸 대통령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다. 근데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담당 대학 대입 담당 국장이 이제 교체가 되고 또 평가원이 스스로 사임을 하는 이런 원장님이 사임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강남의 일타 강사들까지 그 부도덕한 사람들로 몰아세우면서 점점 이게 뭐 이슈가 딴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아니 저는 일단 이게 이슈가 딴 쪽으로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지가 않는 게 그러면 정답률이 그렇게 낮은 거를 왜 내는 거죠? 그러면은 맞추지도 않을 문제인데 이거 하나를 맞춤으로써 대학에 진학할 때 그 등급과 또 대학의 이 수준 자체가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입시 현장에서 이 킬러 문항과 관련된 부분들을 별도로 또 수업이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또 익히 들어왔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항을 내야 되는 목적이 뭐고 이유가 뭐죠?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근데 푸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2.9%도 푸는 아니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기 제가 드리는 때문에. 말씀이에요. 네. 왜 2.9%의 그 푸는 학생들을 위한 문제를 왜 입시에서 수십만 명이 치르는 시험에서 문제를 내야 되는 거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대다수는 근데 안 풀어요. 따로 수학 올림피아드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 보면 되잖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 자, 두 분 퀴즈. 바젤이 어느 나라예요? 어느 나라? 스위스죠. 네. 네. 스위스의 두 번째 큰 도시가 바젤인데 네. 학생들한테 바젤 협약을 낸다. 저는 그거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변별력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모르는 것을 내서 변별력을 한 것보다는 아는 테두리 내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죠. 푸는 문제를 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차라리 그럼 수능 없애고 대학 본고사를 부활시켜라. 근데 그건 이렇게까지 지금 아니, 나오고 있는 본고사 거예요. 세대가 두 분 다 아니죠. 전 예, 본고사를 예. 치렀거든요 처음에. 예. 근데 본고사는요 우리 때는 뭐까지 했는지 아세요? 일본 대학 입시 문제, 도쿄대 대학 입시 문제를 풀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너무 학생들을 괴롭히지 말자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킬러 문항이 아니라 킬러 시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뭐 그렇게 할 건 아니면 저렇게 할 건 아니고 저는 킬러 문항만 놓고 봤을 때 킬러 문항을 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킬러 문항에 대해서는 이미 2021년이 문재인 정부였어요. 아니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었던 시절이었고. 아니, 그러니까 그때가 저는 잠깐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잠깐 그때가 제가 저기였거든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코로나 때여서. 아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 킬러 문항하고 코로나하고 자꾸 그걸 갖다 붙일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킬러 문항에 대해서 그때 심각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킬러 문항에 대해서는 없애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제 전교조와 교총회에서도 공감대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뭐 준킬러 이야기하는데 방금 전에 이제 그 신유 교수님이 진행자이면서도 낸 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현장에서 가르쳐 보니까 여러 교과를 3년간 쭉 수업을 하고 공교육선에서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한 사람 또 적당히 열심히 한 사람 공부 안 한 사람 다 수준차가 있겠죠. 그에 따른 성적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을 하면 되지 아무도 배우지도 못하는데 특정한 몇몇 학생들이 어쩌다가 그런 어떤 경도를 통해서 배어 섬직한 킬러 문제를
특별하게 낼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자제를 하자. 이제 그 킬러 문항을 좀 줄이자 내지는 이제 좀 없애자라는 논의가 이미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대통령이 할 이야기가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근데 대통령은 또 예비고사 세대예요. 전혀 이 수능의 이 출제 경향과 패턴이 어떤지 모르는 분이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가지고 처음에 난이도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언론이 프레임을 다 난이도의 그 조정 문제로 얘기했다가 지금 갑자기 사교육에 대한 문제로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접근하고 다음 주에 또 이주호 교육 그 부총리,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가 이 킬러 문항에 대해서 예제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발표하겠다. 또 이제 이제 좀 이야기가 이제 저기 이슈가 좀 잦아들고 있는데 다시 또 이걸 꺼내들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리고 이게 킬러 문항을 없애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중위권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킬러 문항을 없앰으로써 이게 난이도가 이게 좀 다운이 되면은 중위권의 학생들이 갑자기 거기서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난이도의 수준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근데 2.9%만 푸는 문제가 있다면 중위권 학생들은 어쨌든 있으나 없으나 이건 안 풀고 그냥 넘어가는 글쎄,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핵심은 뭐냐면 킬러 문항이 있다.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중위권 학생들이 혼란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게 손해를 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손해를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난이도의 영역으로 이게 넘어가거든요. 킬러 문항을 어차피 없애면. 자신들은 못 푼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근데 이제 잠깐만요. 전체적인 잠깐만요. 이제 제가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야기를 거꾸로 돌려서 중위권 학생들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킬러 문항을 계속 나눠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 킬러 문항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문항이기 때문에 그건 없애는 것이고. 그 인과관계가 잘못됐어요. 킬러 문항을 없애서 중위권으로 문제가 전이되는 게 아니고 그 중위권 학생들 때문에 킬러 문항을 없애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없앴을 경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서 중위권 학생들의 이런 난이도에 대한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아니 잠깐만요.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 킬러 문항이 없으면은 시험 문제를 구성할 수가 없나요? 변별력을 확보할 수가 그 없나요? 논의가 있었다니까요. 없애는 쪽으로 가자라는 게. 아니, 그걸 그래서 굳이 대통령이 얘기해가지고. 그것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킬러 문항을 계속 유지하고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지난해 제가 보도로 확인한 바로는 이미 지난해 12월인가에 이 대학 교육과정 입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게 6월 모의고사에서 평가에서도 개선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이거 정규 분포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요. 결과를 가지고. 다 평가를 하면 다 나오는 거죠. 아니 아직 성적표를 안 받았다니까요. 학생들이. 여하튼 간에 그렇게 해서 그런 문항 자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왜 개선이 안 됐느냐. 그걸 라고 하는 대통령이 부분을 지금 이게 교육대계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연초에 얘기했다고 그 갑자기 6개월 만에 이 난이도 조정을 할 수 아니 있는가. 그러니까 이현영 선생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네. 킬러 문항 계속 유지할 거예요? 유지하는 게 나아요? 아니 근데 유지를 안 해도 좋은데 그럼 그 전체적인 그 수능의 난이도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건지 이거 필요한 거죠. 근데 논의가. 킬러 문항이 없더라도 네. 아니 뭐 킬러 문항에서 가장 핵심 뭐냐면 배운 테두리 내에서의 킬러 그렇죠. 문항이냐 교과서 아니냐 내에서 출제하라는 이거든요. 거죠. 근데 예. 이제 배운 테두리 내에서 저도 교수 생활 지금 26년째인가 7년째인데 그 매 학기마다 문제를 2번씩 내잖아요. 그 3학점 9학점 하니까 예? 이 문제를 6개를 내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제가 가르친 그 범위 내에서 요걸 얼마든지 꼬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컨닝해도 소용없게끔 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뭐 목까지 배우지도 않은 뭐 이런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온다거나 네. 이런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해서 당황스럽게 만드는 아니 근데 것보다는 그거는 대학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그 교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제 어떤 그 학교에 따른 이제 학생들의 어떤 그 공부 방식이나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룹핑이 된 거니까 그런 말씀이 가능한데 이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보는 거는 또 전체가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저는 문제는 배운 네. 테두리 내에서 얼마든지 꼬을 수가 있다. 꼴 수 있는데 지금 교과서가 18종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문학 배제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아니, 했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저는 이제 대통령이. 다른 걸 다 떠나서 이현영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감안해야 될 사안인 거죠. 맞아요. 또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의 이 소통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논의할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논의에 올려놓은 것은 킬러 문항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킬러 문항에 대해서 이 킬러 문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1년에도 이거는 더 이상 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 지금 7669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두 분이 똑같은 말씀하시네요. 다른 얘기하는데 저는 패자고 이게 딱 저기 결론인 승자인데. 것 같아. 딱 결론인 것 같아. 예.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게 좀 이제 오늘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승자 패자 해가지고 또 섞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이 한 섞는 장 거는 차이예요, 좀 종이 이따가 한 장 차이. 또 네. 섞어보죠.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부에 이어서 계속 이번 주 승부 이어가죠. 지금 이 자리에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두 분 나와 계시는데 야 이거 이제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이은영 소장님 그 네. 승자 저는 승자를 그 조국 신당을 꼽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차츰 요새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연동해서 무당파층과 함께 이제 조국 신당을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이 신당이 조국 전 민정수석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뭐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지 양향자 전 의원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당에 대한 게 아무래도 좀 이슈여서 승자로 꼽았습니다. 아니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신당 만들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박지원 그 전 국정원장하고 이 우상호 의원이 설전이 붙었는데 뭐 추상화 그리냐 나는 소설가 아니다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근데 우상호 의원은 전혀 가능성 없다. 그다음에 박지원 원장은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총선 출마는 조국 장관 생각이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저도. 신당 창당까지 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뭐랄까 이 승부수를 던지는 그런 캐릭터는 또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신당 창당까지는 어려운데 이게 이제 왜 근데 이게 자꾸 불씨가 지펴지냐. 조국 장관 주변에서 조국과 함께 해야 나의 입지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아마 이걸 계속 군부를 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승자로 꼽았습니다. 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신당설에 힘이 실리기는 쉽지 않지만 박지원 전 원장이 아무리 요즘에 뭐 이제 우상호 의원이 그냥 뭐 개 뭐 X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그게 욕설의 그 의미는 아니죠. 의미까지는 아닌 네. 것 같은데 그래도 연배가 위인데 좀 자제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간에 그 정치 감각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감 떨어져도 10년 뭐 이런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신당설이 이어질 가능성, 신당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하기는 없다. 그런데 이제 지금 두 가지 설인데 하나는 이제 박지원의 신광설, 신광설이 이제 신당 광주 출마설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나 신광이 뭔가 그랬어요. 아니 이건 킬러 문항도 아니잖아요. 스님 이름 같죠. 스님 킬러 이름. 문항. 우리 방송은 킬러 문항이 없어요. 저는 바로 알아들었는데. 그래요? 다들 지금 쉽다고 난리예요. 그러네. 적중률 100%예요. 제가 이 머리가 네. 아파서.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김의겸 의원이 또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또 무관설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관설. 그럼 무소속. 그러니까 무관설이 뭐냐면 이제 민주당과 무관하다면서 이게 어떻게 이제 얼추 전달된 맞추셨네요. 메시지가 전달됐냐면 무소속 관악, 무관이 무관. 됐죠. 그래서 지난해인가 이제 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관악으로 또 이사를 했더랬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관악설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재판을 받아야 된다. 뭐 선거가 아니라 재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재판설도 이야기하는데 저는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무소속 관악설이 상당히 유력한데 이제 신당설을 제가 이야기하는 건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이 이제 이분이 도착하잖아요. 이낙연. 그러니까 이제 강성지지층인 더불어민주당 강성지지층인 개혁의 딸이 그 어디입니까? 뉴욕이었어요. 베를린. 베를린이죠. 예. 베를린 하면 또 신유 교수님이 예. 또 독일 전문이시잖아요. 근데 그 이분이
자유 베를린 대학에서 강연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원래 베를린 대학은 훔볼트 우니버시테트 훔볼트 대학이 원래 베를린 대학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어떻게 거기까지 가셨는지. 아 근데 현지 강성 지지층들이 그 한국에서 가신 분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거기 교민들 중에서 이제 베를린에 우리나라 분들 근데 많이 사시니까. 개혁의 딸이라고 하기엔 조금 연배가 좀 있으셨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건 뭐 그런 건 우리가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거든요. 누구냐면 바로 이 수박으로 지칭 당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인데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데 종천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자마자 지금 상황은 못 견딜 거다. 낙향을 좀 해서 일단 피해야 된다. 왜냐하면 워낙 압박이 강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빙의를 해보면 저는 동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낙연입니다. 이게 딱 이건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동선이 일단 오자마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쫓을 것이다. DJ 정신으로. 그다음에 봉화마을, 평산, 책방 요 순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그건 뭐냐면은 DJ 정신을 쫓는다는 이야기는 저는 신당 창당과도 무관하지는 않다. 왜? 새로운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부활, 탄생. 이건 스톱. 네네. 양양자 의원의 신당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양양자 의원의 이 정당은 약간 반도체 성격이에요. 여당 성향이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낙연 조국이 함께하는 비대위가 만들어질 거다. 이런 전혀 엉뚱한 얘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제3지대가 커졌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커지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당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이제 우후죽순 그 소규모의 당들이 1인 당도 지금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제3지대가 넓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 여기서 신당 창당의 가능성, 성공 가능성을 저는 낮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양당제에 대한 혐오 때문에 제3지대가 넓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창당하기가 쉬운 여건이 만들어졌다는데 또 국민들의 상당수는 이 양당제를 혐오하면서도 양당제 쪽에서 A나 B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굉장히 빠른 변화가 일어나기 맞아요.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네, 그 부분 때문에 나는 여기가 싫으면 여길 B를 찍어서 확 바꿔버리겠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제3지대 창당 자체가 성공하기가. 근데 이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더 큰 이유는 일단 제3당은 정당이라는 것은 일단 지역 기반과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유력 대선. 그렇죠. 그러니까 역대 우리가 보더라도 JP 같은 경우에도 충청 기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해창도 그랬고 또 2016년 총선에서의 안철수도 호남과 그렇죠. 본인 스스로 가지고 유력 있는 대선 주자. 그렇죠. 예. 그런 이제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금태섭 전 의원과 양양자 의원의 경우에는 두 분은 서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두 사람의 이 인물 경쟁력이 사실은 대선 후보급은 아니에요. 아니, 또 대선 후보는 누구든 할 수 있죠. 아니 저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죠. 달 소장님도. 맞아요. 문제는 그 앞에 두 자가 붙어야 돼요. 예. 유력 대선 후보 이렇게. 교수님 너무 해야죠. 나가시지 말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아니 농담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금태섭 양양자가 만드는 제3당이나 신당이 정말 이전에 있었던 그 두 자릿수 의석수를 만들어냈던 권영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역 기반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이 노동자층들을 확실히 끌어냈거든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근데 그게 있었는데 지금 금태섭 양양자 두 사람도 그것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신당은 적어도 이낙연, 조국, 박지원 정도가 연결된다 그러면 저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거기다 김대중 DJ 정신까지 끌고 오면 가지고 온다면 저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것 때문에 해봅니다. 지금 박지원 원장이 계속 그 창당할 거다 신광설을 주장하는 거군요. 네. 조국을 끌어들여야 그 세계 조합이 만들어진다. 이제 좀 저기 감이 안 써요. 인정이 되시죠? 네. 이야.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이게 이 소장님께서 이게 헷갈리게 그 이 소장님이 지금 이제 저걸 하셨으니까 패자. 배종찬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정신 세 가지를 나눕니다. 킬러 문항 이야기. 우리가 이 지금 대통령의 수능, 대통령의 발언이 얼마나 시기적으로 적절했느냐, 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관련된 논의를 한 것이 수험생에게 가져올 혼란 혼선에 대한 파장, 이런 건 저는 차치하고 지금 또 일타 강사가 거론됩니다. 현우진, 이다지,
뭐 등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메가 스터디까지 저는 일단 사교육 문제는 본격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패자를 일타 강사로 가져갔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물론 이제 젊은 세대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그런 뭐 연봉 200억, 300억 버는 일타 강사에 대한 로망이 있을 수가 있죠. 또 유명 유튜브에 나와서 그들의 사생활을 이야기할 때 뭐 슈퍼카를 풀어갈 수도 있죠. 그건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뭐 저하고 생각은 다르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과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유명 강사라고 하면은 뭐 성문종합 영어를 만들고 수학의 정석을 만들고 그들은 그래도 자신들의 그 수익을 가지고서 학교를 만들고 그렇죠. 후학을 양성하고 정말 좀 선순환 구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2021년 교육부와 통계청의 이 사교육부의 이 총액을 보면 2021년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23조 4천억 원입니다. 사교육 예. 그 시장 규모가 실태 파악만 된 거예요. 저는 훨씬 예. 더 많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고3 한 명이 이 조사상으로만 고3 한 명이 이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중에서 월 평균 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약 65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는 적게 잡힌 거라고 봐요. 그러면 한 명당 한 100을 잡고 애가 둘이면 200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니 어느 가정에 맞벌이가 아니고서는 실수령액이 얼마길래 애들한테 당연하죠. 학비도 있죠. 300, 400 이렇게 나가서 과연 이게 외국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없죠. 단기간에 사교육을 뭐 잡을 수는 없겠지만 아니 저는 어떤 집은요. 아기 어렸을 적에 유치원 예. 나이 때부터 적금 묻는다잖아요. 네. 아니, 근데 지금 교수님 네. 기자님 죄송합니다. 요 한마디만 하고 바로 제가 줄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아 사교육비는 실태 조사도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더 심각하죠, 예. 사실. 그게 더 예, 더 심각하고요. 저거는 인터넷 강의 때문에 많이 낮춰진 거예요. 저도 아이 셋이 대학을 갔지만 월 평균 한 4, 50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인강을 들으면서 좀 사교육비를 좀 낮춰주는 면은 있어요. 4, 500 아니고 4, 50만 원이요. 네, 한 아이당.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사교육비 얘기하셨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일타 강사들이 세금을 잘 내는지 그걸 보는 게 더 중요한 거고 돈을 많이 버는 그 속에서 그 일타 강사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말도 사실 많이 해요. 정신 멘탈을 강화시키는 그런 말들도 많이 좋은 말을 해주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 교육부총리께서 그 AI 디지털 교과서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에듀테크 기업들 홍보하시고 지금 현직에 안 있었을 때 그런 기업들과 다시 AI 디지털 교과서 만들겠다. 저는 이런 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뭐 일타 강사 이분들이 시장 경제하는 곳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실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는 그렇죠. 없지만 그러면 유튜버들도 없지만 진짜 말해야 돼요. 유튜버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 1, 2%가 어마어마하게 버는 사람들이 네,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은 그래서 일타 강사를 홍군형 내줘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뭐 이게 한순간에 될 일은 아니지만 사교육을 이제는 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맞아요. 자꾸만 문제는 있다 이러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수술은 필요하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 사교육이 이제 의대를 가기 위해서 몰아지는 그에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이가 뭐 그러니까요. 초등학생인가 그게 말이 돼요? 거기서부터 의대를 어? 보내겠다는 이거부터 바꿔야죠. 이 문화부터. 아니 심지어는 뱃속에 있는 애부터 교육을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러면은 뱃속에 이렇게 아기 있을 때에는 뭐 저 메디컬 드라마만 보나요? 예? 아 근데 이거 문제가 있어요. 있기는. 자 이제 저기 뭐야 승부처. 아 네. 패자 이 소장님 저는 패자라는. 아까 저기 얘기하셨죠. 킬러문화 오케이. 같이 했어요. 그럼 승부처 그봐 네. 이게 헷갈린다니까. 저는 승부처를 이 지금 소장님. 정치개혁 아젠다, 양당이 지금 정치개혁 아젠다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은 그 혁신위에서 불체포 특권을 완전히 포기해라 이거를 지금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당은 김기현 대표가 의원 정수를 10% 30명 축소하겠다. 그래서 이제 정치개혁 아젠다를 총선 앞두고 지금 이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를 승부처로 꼽았습니다. 예, 불체포 특권 의원 정수 축소 그게 승부처다. 예,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인 정치 개혁을 이루어내느냐. 근데 의원 정수 축소 그거 쉽지 않아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그거 쉽게 되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욕 먹겠지만 의원 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일만 잘한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
일만 잘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은 정말 일만 잘한다면 그래서 쓰러져서 국민들 위해서 의원회관에서 쓰러질 정도로 일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500명이라도 뽑아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안을 2만 개 이상 발의했는데 가결률이 한 자릿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만한 법안을 계속해서 표절 법안하고 단톡방에서 보좌진들끼리 만나서 그냥 공동 발의하고 이거는 비판받아야 돼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일본보다도 법안 발의가 많아요. 가결된 법안은 적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저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게 네. 또 문제가 되는 게 시민단체에서 국회의원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발의 건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리사이클링 법안, 뭐 청구 발의를 막 법안, 하는 거. 발의 그러니까요. 그냥 하느라고. 글자 하나 고쳐가지고. 네,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런데 저는 네.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숫자로 접근하지 말고 그렇죠. 금액으로 접근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월급 플러스 국회의원 보좌진한테 들어가는 돈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업무 추진비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그걸 딱 고정시키고서 그 안에서 이걸 뭐 의원수 늘리면 자기네도 월급 줄어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직자체가 중견기업이거든요. 거의 뭐 매출 한 10억 이상 하는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진짜로 이거 잘 잠자는 법안도 법안이지만 지금 이 사회는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입법 미비 현황이 너무 많아요. 아 근데 저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왜 국회의원들 그 저 차량 유지비며 거기 운전하시는 분들이며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왜 출퇴근까지 책임져야 돼요? 납득이 네? 안 가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일만 그게. 열심히 하면 책임져 줘야죠. 아니요. 일 열심히 하는 나라들도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알아요. 예? 네. 지금 자전거 그 타기엔 너무 자전거에 뒤에서 이렇게 타고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서울에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어요. 네. 네. 아니 솔직히 그 뭐 이 한강변 쭉 건강에도 좋을 거고. 아니 그러고 내가 제일 웃기는 게 제가 제일 웃기다고 보는 게 뭐냐면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이 당선 처음 딱 되잖아요. 네. 네네. 지하철 여의도 가는 지하철에서 다 만나요. 9호선에서. 네. 음. 그게 한 달을 못 가더라고요. 네. 예? 한 네. 달 지나면 이제 뒷자리에서 이러고 가는 네. 거죠. 예?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 주제가 남았는데. 예. 죄송합니다. 자, 우리 승부처. 우리 발수장님. 네, 제 주제도 좀 신경 쓰. 네. 자, 마지막 선부처인데 이게 오늘 좀 따끈따끈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내용이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과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이동관 특보가 아직 지명도 예. 되지 않은 상태인 논란인데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제 오늘 한상혁 전 위원장에 대해서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데 한상혁 면직 효력 유지가 결정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기각이 된 기각이 거죠.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한 건 나를 이렇게 면직시킨 거 잘라낸 것에 대해서 이걸 다시 취소해 달라라고 하는 이 가처분 신청이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라도 지금 상태로서는 대통령이 이제 월요일 귀국하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동관 특보 쪽으로 지명 수순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럼 빨리 이제 인청도 해야 되겠네요. 임명이 되면. 근데 아니요. 네. 임명이 그게 잘못하면 2번 하게 되기 때문에 네. 누구죠? 저기 한상혁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임기가 만료가 되는 7월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게 그런 나을 이야기도 나오고 거예요.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일단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오늘 이 법원 판결이 나온 시점 물론 이제 재판은 또 계속 될 수도 있지만 가처분 신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향후에 뭐 계속 좀 여야 간의 뜨거운 논쟁의 주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근데 보입니다. 실제 이동관 그 내정자가 임명이 될까요? 그것도 사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교육 문제 이슈와 같이 맞물려서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이번 주 오늘 갤럽 조사 보니까 30대에서 그 부정평가 대통령 부정평가가 12%포인트나 올랐어요. 그래서 이 교육 문제가 특정 그 학령기에 있는 부모들에게는 엄청나게 영향을 세게 줬다. 30대는 근데 그 중고등 수험생 초중고생들이니까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죠. 이 분들에게는. 이제 30대는 이제 그 이유인지는 조금 더 뭐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왜냐면 연령대별로 요새 결혼을 늦게 하는데 30대가 근데 이제 초등학생 어머니들이 30대일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는 그럼 이제 있죠. 고등학교, 대학 입시 이때부터 다 준비하거든요. 초4부터 준비해요. 근데 이제 이 이슈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세 가지잖아요. 이제 자녀 학교 폭력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방통위원장이 될 경우에 향후에 어떤 행보를 보일까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이명박 정부 때의 이 행동 또 역할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내려지는 부분인데 이건 뭐 저는 어떤 식으로든 계속해서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핵심이죠. 이게 국무총리처럼 비준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하면 뭐 되죠. 어쨌거나 간에 뭐 또 임명을 또 강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 언론과의 또 관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올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지난번에 이동관 특보께서 유튜브 출연하신 건 어떻게 보세요? 보수 유튜브 예, 출연하셨죠. 그러니까 글쎄 별로 적절한 것 같지는 않은데 방통위원장이어서 아무래도 유튜브도 이제 중요한 미디어니까 1인 미디어니까 뭐. 근데 그게 예. 방송법에 아직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예. 유튜브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어쨌든 지금 상당히 중요한 미디어의 영역에 들어와 있기 글쎄 말이에요. 때문에. 그런데 예. 방송법에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게. 그 전에 일단 지상파 문제부터 먼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KBS 분리징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이동관 특보는 제일 우선적으로는 이게 여론 검증과 인사청문이 이제 있다면 이제 지명이 된다면 있을 텐데 예. 그 부분을 제일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내리는 거. 물론 언론의 평가도 중요하고 다 예. 중요하겠지만 안 중요한 거 없습니다. 예. 국민들이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